노태우 정권화 50세의 나이에 검찰총장에 올랐던 김기춘. 좌익 세력 소탕을 기치로 공안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공산혁명을 달성하려는 좌익 폭력 세력들이 차례차례 그 가면을 벗고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검찰이 일대 결전에 임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검찰총장 김기춘은 초법적 기구인 전국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문익환 목사, 리영희 교수 등 제야 진보 인사들을 대거 구속시켰습니다. 합수가 활동한 77일간 구속된 인사는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1991년 공안 정국으로 위축돼 있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권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저항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제야단체의 간부가 정권에 항의하며 분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살한 김기설의 배후에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했고 그 배후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김기설이 몸담았던 전민련의 간부인 강기훈. 강기훈 측은 김기설의 다른 메모 속 필체를 찾아내 유서는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은 전민련의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 반박하며 자신들이 진행한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대필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간 검찰은 과학수사의 이름을 빌린 교묘한 언론 조작을 통해 저를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 대필자로 단정하여 저와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강기훈은 결국 유죄로 인정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2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강기훈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 맞으며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당시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는 검찰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서 정권을 호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기춘, 그의 행보는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공안 정국을 주도하던 검찰총장에서 청와대의 핵심 권좌에 오른 김기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권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를 구해내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에 대해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상황. 또 한 권의 비망록은 오래전 사건을 다시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한명숙.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연결식에서 한 전 총리는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았던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 이날 한 전 총리의 모습은
오래도록 각인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며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렵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곽영옥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곽 사장의 진술 후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이 곽 사장이 밝힌 뇌물 제공의 이유. 당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뉴스로 쏟아졌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곽 사장이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총리 공관에서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곽영옥 사장은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곽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중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문이 이렇게니까 제일 여기 문 가까이. 공관의 의자 위에 돈 봉투 2개를 두고 나왔다는 것. 검찰 조사에서는 의자가 아닌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과 3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가 욕심내다가 망한 사건이라 조사가 덜 됐는데 한명숙 빨리 기소해야 된다. 거기 급했던 거죠. 이게 서울시장 선거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곽영옥 사장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로 소환된 재소자 한만호. 그는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분양 사기 혐의로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곽영옥 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으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던 한신건영 사장 한만호. 수차례의 조사 끝에 그는 한 전 총리에게 관한 진술을 했습니다.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는 것. 건설업자 한모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 3차례에 걸쳐 직접 돈을 건넸다고 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건설업자 한모 씨는 이곳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만호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만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만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술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한만호 건의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는 한만호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만호는 왜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일까?
한만호가 감옥에서 작성한 비망록. 진술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가슴속에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무관 참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은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 회초밥을 먹었다.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으로 고생했다. 허위 진술을 요구받은 정황도 보입니다. 조사하면 나올 의심스러운 자금 조성, 현금 합쳐 9억 원이 있었기에 수사관이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해서 해드리죠. 어찌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초안을 잡아서 불러드릴 테니 써주세요.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낼 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갖다 드렸다는 게 최고상책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집으로 갖다 드릴 것이 가장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집으로 가서 쭉쭉쭉 그러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퍼즐 맞춰 나간 거죠. 허위 진술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사업 재개를 돕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님이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해서 어려워지시든지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도 돕겠다. 단 총리님 유죄 나와야 한다. 이제 와서 그 9억이라는 돈이 횡령이다 라고 튀어나와버리면 나는 뭐 추가 기소도 당연히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주 윗선에서 저기 계획된 결정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진술만 잘 되면은 곧바로도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기소가 돼도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저도 초반에는 기꺼이 협조를 같이 했으면서 어떤 편익을 노렸던 게 사실이에요. 당시 한만호의 변호인은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제 진술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던 이유, 그다음에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이제 이런 걸 들어봤죠. 근데 한만호 씨는 자기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한만호 씨가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은 형기가 만기가 되더라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만호는 한 전 총리 자택 앞 도로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는 임관혁이었습니다. 한만호는 검찰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던 것일까?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지만 한만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는 한만호의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선생님 댁이 맞나요? 아, 그럼 언제쯤 오세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여쭤볼게요. 혹시 어르신 청주한 씨세요? 네? 청주한 씨. 청주한 씨 저기 산수? 산수 찾아온 거? 예, 저기야 욕조그만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 위에 거기 산수 다 해놨어. 한만호가 출소하기 전 그의 부모님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39년 10월 5일생인데 2015년도 9월 3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한만호는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위증죄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출소 후 쓸쓸히 세상을 떠난 한만호. 그의 유해는 부모님 묘 곁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일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료 체험 신청하신 투자그룹 팀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네네. 투자가 얼마나 운영 중이세요? 요즘 마침 주식 때문에 머리가 하다. 1억 5천원.